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해외 확장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4개 강좌, 4개 강좌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국내 시장, 보통 시리즈 A 단계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구간을 좀 설명을 드렸죠. 시리즈 B 단계, 특히 사스 기업들이 시리즈 B 단계, 저희는 사스잖아요. 사스 기업들이 시리즈 B 단계로 가려면 해외 시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스, 이게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B2B 기업, BPO 산업 여러 가지 이런 클라이언트를 이제 그런 기업으로 주는 이런 사업은 B2B라고 하죠. 통틀어서 시리즈 B단계 간다는 거는 회사 밸류가 천억, 천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천억 규모, 천억 이상 규모의 어떤 이런 회사들이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는 그렇게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뭐 상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 시장에서는 해외 시장을 쌓았으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스가 아니어도 이런 B2C 기업들도 해외 진출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투자한 쿠켓이나 더만마 이런 좀 먼저 성장한 기업들은 해외 진출 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해외 확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동아시아는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홍콩에 가서 KFC 매장 가면은 키오스크가 되게 많아요. 다 저희가 한 겁니다. 신인테크가 한 거고. 대만에 가도 저 다 우리가 한 거죠. 또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롯데리아 되게 잘 돼요. 다 신인테크 솔루션 기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태국도 심지어 몽골 가도 다 저희 장비를 좀 쓰고 있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그 나라에서 이 업을 하고 있는 솔루션 파트너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JV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좀 더 쉽긴 해요. 쉽긴 한데 사실 저희는 JV를 만들어서 시도했었을 때 쉬운 만큼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가 되게 많은데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JV가 크게 성공적이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는 현지 법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현지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이 JV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작년에 이제 BP를 월 BP 작년에 통과를 했어요. 홍콩 법인도 이제 월 BP를 이제 통과를 작년에 하긴 했는데 이 현지에서 월 BP를 통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훨씬 깁니다. 한국보다 길어요. 왜 현지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서 적응을 하고 그 조직의 마음을 얻고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터졌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 해외 못 나가니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수출 형태로 하는 겁니다, 수출 형태. 해외 확장을 저희는 사실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현지 법인보다는 그냥 수출 형태로 프로세스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어떤 화상회의 문화, 줌을 활용해서 고객사랑 계속 회의하고 그런 식으로 수출 기반으로 이 지금 만든 이 프로세스가 현재 저희 회사는 가장 맞는 프로세스가 됐어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은 해외 진출을 위해서 무작정 현지 법인을 만드는 것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JV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현지 수출을 한국 법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외 법인을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상장할 때도 도움이 안 돼요. 상장할 때도 이 연결재무제표를 해외를 다 연결하는 게 회계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법인들을 지금 다 없애고 수출 형태로 프로세스를 완전히 완성시킨 게 작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 리스크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약간 가성비 높게 프로세스가 나오면서 수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여기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 진출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해외 확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라별로. 제일 먼저 중국을 보시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솔루션들이 모바일상에 돌아가는 앱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경험치를 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성공을 쉽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시장도 크고.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뭐 소프트웨어 우버가 들어가도 중국에 있는 디디 다처한테 밀리잖아요. 중국의 모바일 서비스는 우리나라는 PC 기반 솔루션이 나오고 모바일로 넘어갔는데 중국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점프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오토 서비스들도 오토 서비스 기반이 되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핀테크 쪽 플랫폼이에요. 간편결제 플랫폼인데 중국은 알리페이, 중국 현지에서는 쫄푸바오라고 얘기하는데 알리페이 쫄푸바오, 또 위챗페이, 웨이신 쪽의 페이들 이게 기반이 돼서 형성된 이 모바일 오토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한 4, 5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솔루션 가지고 중국 시장을 들어가면은 거의 성공이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뭐 아모레 정도 되는 화장품 브랜드들 외에도 스타트업 솔루션이 중국 가격에 히트를 쳤다?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장이 크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투자하게 되면 사실 낭패를 보게 되고요. 솔직히 뭐 샹하이 한 도시만도 인구가 3천만이에요. 상하이 한 도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이 성마다 민족들도 다르고 실제 말도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러니까 실제 성 하나, 도시 하나를 타겟팅해서 거기서부터 천천히 시장에서 MVP가 상당히 길게 그리고 현지 범위를 만들다기보다는 국내 수출형으로 천천히 시장을 두드리는 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동남아 우리 진출할 거 거점을 어디로 두면 될까요? 후보지를 좀 추천해 주실래요? 뭐 일반적으로 후보지 얘기하는 게 뭐 지리적으로 또 어느 정도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후보지는 방콕 얘기할 수 있어요. 태국의 방콕. 또 사실 투자가 제일 많이 또 일어나고 제일 선진적인 곳이죠. 싱가포르. 또 베트남의 호치민시티도 사실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태국도 마찬가지인데 체류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베트남만 하더라도 인구가 1억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인구 자체가 젊은이들 20대 인구가 이로 보게 되면은 1위죠. 제일 많아요. 20대 인구가. 이 정도를 보통 이제 후보지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말레이시아의 뭐 쿠알라룸푸르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하는데 사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쪽 문화잖아요. 이쪽을 선택을 하는 경우는 사실 중동으로 이제 넘어갈 경우 여기 경험을 쌓아서 우리가 중동 시장을 바라본다. 할랄 쪽에 들어갈 거다. 뭐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는 좀 특이한 교육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스카이 이런 뭐 우리는 뭐 연대고대가 사립되긴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국립대 5곳이 되게 유명합니다. 다 국립대예요. 여기는 아예 말레이시아의 인구 분포가 말레이가 70%, 화교가 중국인이 20%, 인도인이 10%예요. 중국과 인도를 합하면 30%잖아요.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실 경제권은 이 중국계, 인도계인들이 잡고 있는데 이 30%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 못 가요. 그래서 이 30%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유학을 가죠. 영국 유학을 가고 더 똑똑해지겠죠. 더 똑똑한 애들 다시 귀국하면은 보통 이런 사람들은 트라이링구얼 3개국어 합니다. 말레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또는 인도어도 하고 영어는 기본이고 이런 사람들이 쿠알라룸푸르에 좀 모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고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사업이 탄력을 받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미국의 뭐 우버 이런 데랑 붙어보지도 못하잖아요. 왜냐면 규제 때문에. 중국은 그래도 우버가 중국 들어왔을 때 중국의 띠디다처가 붙어서 이기고 중국의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사건으로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에 그래도 우버가 또 진출을 해요. 동남아에 진출했는데 동남아에서 그랩한테 대패를 합니다. 대패. 동남아의 그랩은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인가? 여러분 다 싱가포르 기업으로 생각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싱가포르 기업 맞습니다. 시작은 말레이시아 기업이에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가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화교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그래서 미국 대학을 나오고
말레이시아로 와서 그랩을 만들어서 동남아를 제패하고 싱가포르에 유니콘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사실 그랩을 데려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근데 어쨌든 그 기업의 자본에 따라서 가니까.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셋업이 돼 있는데 말레이시아 셋업이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의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개발 자원이 많아요. 아까 30% 인구 중에 개발자 자원들도 상당히 많고, 저희도 실제 그 동남아시아 외에도 동북아 몽골 이런 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몽골 KFC에서 포스 입찰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하고 미국 기업 하나랑 그리고 말레이시아 기업 이렇게 세 개가 입찰에 붙었어요. 근데 저희가 미국 기업보다 오히려 더 나은 점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떨어졌어요. 말레이시아 기업이 1등을 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동남아 진출할 때 무슨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겠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전 세계에 한 70위권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사실 그 소프트웨어 어느 정도 개발한다고 섣불리 동남아 시장 진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만만치 않고요. 태국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어느 정도 다 개발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오토 플랫폼 상당히 많고요. 인도네시아는 뭐 고잭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여기는 우리나라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유니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경관지를 알아보려면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중국이 BAT라고 하잖아요. BAT, 바이두. 바이두가 우리나라 네이버죠. 검색 엔진. 알리바바가 핀테크입니다. 이 핀테크 기반으로 성장을 했죠. 이 핀테크 쪽의 모델. 그리고 텐센트가 채팅 쪽이죠. 자체적으로 위챗이죠. 우리나라도 비싸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핀테크 인프라에서 누구나 등록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 정확하게 세 개가 다 있어요. 뭐 꼬꼬기라는 회사도 있고, 뭐 지금 이런 검색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핀테크, 그 다음에 이런 그 채팅도 잘로라고 있어요. 잘로. 이게 다 자사 형태, 자기 나라에서 이 세계 틀이 생긴 나라고, 이 스타트업 생태계나 이 투자 풀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사실 동남아에 투자해서 회수한 사례가 유일하게 베트남에 있어요. 베트남의 야놀자 같은 회사에 고주에 투자했다가 저희 회수까지 끝냈는데, 그만큼 베트남 같은 경우는 투자나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상당히 핫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 시장도 중국의 교두보 시장으로 괜찮고요. 동남아에 또 들어가기 직전에 홍콩 시장 경영하는 것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해외 진출 여러분 하지만 신중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이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주기 십상이고, 그 나라에 대한 몰입, 새로운 세그멘트에 들어갔을 때 몰입은 여전히 똑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CNTech의 어떤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